유진그룹 한태웅 회장의 저택에는 소리가 살지 않았다. 서울 성북동의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소음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담장 안쪽. 세상은 거대한 유리상자 속과 같았다. 완벽하게 조율된 온습도, 계절마다 정확하게 교체되는 그림들, 그리고 최고급 카페 위로 발자국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절대적인 고요. 그 고요의 중심에는 8살 쌍둥이 한서준과 한서연이 있었다. 아이들의 세상은 영원한 밤이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는 아이들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의 모든 빛을 앗아갔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아버지 한태웅이 죄책감으로 지어 올린 화려한 감옥, 침묵의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살았다. 서준은 주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아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듯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곤 했다. 아이의 유일한 세상은 촉감이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의 감촉,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서늘함, 그리고 가끔 뺨을 스치는 건조한 실내 공기.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아이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었다. 반면 동생 서연은 탐험가였다. 아이는 하얀 지팡이를 더듬으며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정처 없이 헤맸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벽에 걸린 값비싼 유화의 질감을 느끼고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의 차가운 건반을 쓸어보았다. 그녀는 세상이 궁금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싶었다. 아가씨,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정부 박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두꺼운 카펫과 높은 천장에 흡수되어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식탁은 언제나 침묵으로 가득했다.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나왔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씹고 삼켜야 할 의무일 뿐이었다. 한태웅은 거의 매일 밤늦게 귀가했다. 그가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의 침실 문을 여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아이들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그는 죽은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자신의 무력했던 순간을 보았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유진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그 성공은 그의 죄책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그는 돈으로 아이들을 지키려 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교사, 최고의 환경.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아버지의 온기는 주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의 사랑은 이제 차가운 돈의 형태를 띤 채 아이들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그날 밤도 한태웅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쌍둥이의 의료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한결같았다. 시신경의 물리적 손상, 회복 불가능. 그는 서류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력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세상을 잃었다. 똑똑! 한태식 전무, 그의 동생이 예고 없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형을 걱정하는 듯. 단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만족감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형님, 또 아이들 걱정이십니까? 이제 그만 마음을 푸시죠.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태웅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님,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유진그룹은 형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있을 이사회에서 신규 리조트 사업 안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갇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식의 말은 교묘하게 그의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그는 형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가봐. 태웅은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태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아이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방탄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는 차가웠다. 아이는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의 미세한 진동이 이마를 통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비는 어떤 소리를 낼까?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 아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빗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맑고 청가하며 길게 이어지는 소리,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우는 새의 노랫소리 같기도 했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높은 담장 너머, 아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서연의 침묵의 세계에 외부의 소리가 균열을 내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이들에게는 드물게 허락된 정원 산책 시간이었다. 그것은 즐거운 나들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일정에 따른 의무 활동에 가까웠다. 박 여사의 감시 아래 아이들은 완벽하게 가꿔진 잔디 위를 걸었다. 쌍둥이에게 정원은 감각의 세계였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잔디의 감촉, 거친 나무 껍질의 질감, 코끝을 맴도는 장미의 짙은 향기,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은 서준에게는 혼란스러운 소음과도 같았다. 아이는 언제나처럼 집 가까운 곳을 맴돌며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반면 서연은 달랐다. 그녀에게 정원은 더 큰 세상의 유혹적인 전주곡이었다. 그녀는 허공의 코를 킁킁거리며 새로운 냄새를 맡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한 줄기 바람을 타고 그날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고 선명했다. 수정이 우는 듯한 소리, 바람이 부르는 노래 같은 그 소리, 맑고 높고 길게 이어지는 음률이었다. 서준은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막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하얀 지팡이가 초조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바닥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그녀가 갈망하는 모든 것, 즉 미지의 바깥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박 여사가 잠시 정원사와 이야기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평소답지 않은 대담함으로 주저하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 가보자. 아주 잠깐만. 서준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두려움보다 동생의 작은 손을 더 믿었다. 아이들은 잘 가꿔진 잔디밭을 벗어나 저택의 뒤편, 담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정원의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야생의 느낌이 나는 곳이었다. 담장 아래 오래되어 잊힌 작은 나무 문이 있었다. 녹슨 빗장은 부서져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다. 긱!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완벽하고 고요한 그들의 정원과는 달리 먼지투성이에 잡초와 들꽃이 가득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소년의 모습 대신 아이들은 소년의 소리를 들었다. 흙바닥을 스치는 낡은 운동화 소리, 가볍고 고른 숨소리, 그리고 연이 바람을 탈 때마다 터져나오는 경쾌한 웃음소리. 소리의 근원은 바로 그 연이었다. 연의 머리에는 바람을 가르며 소리를 내는 여누리가 달려 있었다.
소년이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들의 초점 없는 눈이나 하얀 지팡이에 놀라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너희들 누구야? 이 문으로 나오는 건 처음 보는데.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 소리는 뭐야? 이거 내 연이야.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 멋지지? 소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거 어떻게 생겼어? 소년, 강아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다른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빨간색 부분은 말이야.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눈꺼풀이 따뜻해지는 느낌. 알아, 그게 빨간색이야. 쌍둥이는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그들에게 세상을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더운 날 찬물에 손을 담글 때의 느낌. 그게 파란색이야. 꼬리는 길고 노란색인데 이건 민들레 홀씨를 후불 때 나는 소리 같아. 그것은 아이들에게 계시와도 같았다. 그들은 하람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들의 어둠 속으로 색깔이 들어오고 있었다. 귀를 막고 있던 서준조차 어느새 손을 내리고 하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준 도련님, 서연 아가씨. 박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아이들은 가야만 했다. 하람이 아쉬운 듯 말했다. 나 학교 끝나면 거의 매일 여기 와. 그것은 따뜻한 초대였다. 쌍둥이는 들키기 직전 서둘러 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들의 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하늘을 울리던 맑고 높은 소리의 기억과 자신들이 거의 느낄 수 있을 뻔한 색깔을 묘사하던 한 소년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그 첫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의 시작이 되었다. 쌍둥이의 삶에는 이제 목적이 생겼다. 매일 오후 아이들은 저택의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담장 너머의 세상으로 탈출할 순간만을 기다렸다. 아이들을 돌보는 박 여사는 쌍둥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특히 서연에게서 그 변화는 두드러졌다. 아이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복도를 배회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귀를 기울이거나 정원으로 향하는 문 옆에 가만히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박 여사는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담장 너머의 공터는 아이들만의 비밀의 정원이 되었다. 그곳에서 하람은 쌍둥이의 눈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소리와 감각으로 세상을 재창조했다. 어느 날 오후 하람은 아이들을 들꽃이 만발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 꽃들 무슨 색이야? 서연이 물었다. 하람은 노란색이나 보라색이라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속삭였다. 들어봐. 저기 나지막하고 게으른 윙윙거리는 소리 들려. 저건 몸집이 큰 호박벌 소리야. 호박벌들은 노란색을 좋아해. 노란색은 나른한 오후 같은 소리가 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나른한 오후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럼 이쪽은 좀 더 높고 빠른 소리 들리지. 작은 방울 소리 같지 않아. 저건 작은 꿀벌들이야. 꿀벌들은 보라색 꽃을 좋아해. 보라색은 비밀스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나. 늘 침묵하던 서준이 망설이며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만졌다.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과 교감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바람 부는 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풀밭에 나란히 누웠다.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은 어떻게 생겼어? 서준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람은 얼굴에 부는 바람을 느껴보라고 했다. 지금은 바람이 꾸준하고 강하게 불지 커다란 담요처럼. 그건 구름이 크고 하얗고
양떼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잠시 후 바람이 변덕스럽게 불어왔다. 봐, 이제 바람이 간지럼 태우듯이 휙휙 불지 구름들이 흩어져서 술래잡기 하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바람을 통해 광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지도를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정을 보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하람은 아버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쌍둥이는 그의 미소나 웃음을 볼 수 없었지만 하람은 그들에게 그것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웃기 직전에 말이야. 내 숨소리를 들어봐. 소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숨이 막 빠르고 울퉁불퉁해져. 그리고 미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목소리에서 듣는 거야. 소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높아져. 바로 지금처럼. 서연은 손을 뻗어 처음으로 하람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그의 미소의 모양을 느꼈다. 그것은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다. 늘 움츠려 있던 서준조차 작고 조용한 웃음소리를 냈다. 지난 3년간 저택의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변화는 저택 안에서도 나타났다. 아이들은 이제 하람이 가르쳐준 새로운 언어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오바, 오늘 이 방의 침묵은 회색 소리가 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어둠을 이해해줄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밤, 아이들은 비밀의 정원에 누워 있었다. 하람은 그들에게 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별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내 여느리 소리를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숴서 하늘 전체에 매달아 놓는다고 상상해봐.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내지 않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는 그 반짝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서연과 서준은 나란히 누워 처음으로 침묵하는 별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는 이제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마법은 아이들의 어두운 세상에 빛보다 더 밝은 희망을 수놓고 있었다. 그 희망은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릴 것 같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시간은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우정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담장 너머 공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웃었고 이야기했으며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그려나갔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늦은 오후였다. 기울어가는 햇살이 나무집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땅 위에 금빛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하람은 아이들에게 나무집 소리로 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은 바람이 불 때 자잘한 종이를 한꺼번에 부비는 것 같은 소리가 나. 들어봐. 사사삭, 사사삭.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어 은행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고 그 사이로 강렬한 햇살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춤추는 나무집 그림자 사이로 그 눈부신 빛 조각이 아이들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서준의 몸이 날카롭게 굳어졌다. 아이는 짧고 날카로운 신음과 함께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 반응은 찰나에 가까웠다. 아이는 곧 다시 몸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의 반사적인 행동에 혼란스러워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은 오빠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오빠, 왜 그래? 서준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하람은 보았다. 그의 눈은 그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관찰자였다. 그는 빗줄기가 정확히 서준의 감은 눈꺼풀 위를 지나가는 순간과 아이가 움찔하며 얼굴을 가리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어둠에 익숙한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반응이었다. 그날 저녁, 하람의 작고 소박한 집.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하람은 아버지 강지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아이는 서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비쳤는데 꼭 손전등 불빛처럼요. 그 빛이 서준이 눈에 닿는 순간 걔가 막 움찔하면서 얼굴을 가렸어요. 꼭 우리가 실수로 밝은 전등을 쳐다봤을 때처럼요. 의사 가운을 벗은 지 오래된 강지훈의 얼굴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에게 그 아이들의 이름은 3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하람아, 그건 아마 광반사 재채기 같은 단순한 근육 경련일 거야. 의사들이 전부 확인했어.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돼서 빛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대화를 끝내고 싶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아빠, 재채기 같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눈을 가렸다고요. 뭔가를 본 게 틀림없어요. 전 알아요. 하람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우는 아들의 흔들림 없는 진지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의 진단 본능이 꿈틀거렸다. 완전한 시신경 위축 환자에게서 그런 특정하고 반응적인 움찔거림이 나타난다고 빛에 대한 혐오감. 즉, 광공포증과는 다른 문제였다. 특정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방어 행동은 이례적이었다. 순간, 수술실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눈부신 무용등, 요란하게 울리던 모니터 경고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 차 있던 젊은 한태웅 회장의 얼굴, 쏟아지는 비난, 의사 면허의 박탈. 그의 경력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는 기억을 떨쳐내려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잖니.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라. 그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돼.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하람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를 본 게 틀림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유진그룹 교통사고 환자 관련 개인 기록.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서류들을 책상 위 램프 불빛 아래 펼쳤다. 그는 그날의 혼돈과 슬픔 속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사고 직후 응급실 초기 보고서의 한 줄을 발견했다. 아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한 줄의 기록. 하지만 오늘 하람이 본 것과 결합되자 그 기록은 갑자기 거대하고 불길한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빛의 희미한 조각은 이제 더 이상 정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마음속, 과거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한태웅은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무기력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어떤 기다림이, 그들의 어둠 속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빛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리고 서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고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의 심장에 기쁨이 아닌 날카로운 의심과 두려움의 비수를 꽂았다. 누가 내 아들을 웃게 만들었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직접 다그치는 대신 그는 CEO의 도구, 즉 감시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는 보안실장에게 저택 외곽, 특히 후원의 CCTV 영상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 보안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한태웅은 그 영상을 보았다. 그의 연약한 두 아이가 낡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 담장 너머 빈민촌에서 온한 소년과 만나는 모습, 먼지투성이 공터에 앉아 꽃을 만지고 웃고 있는 모습, 그의 안에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첫째는 두려움이었다. 그의 아이들은 연약했다. 저 소녀는 누구든 될 수 있었다. 바깥 세상은 위험했다. 그의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의 눈을 앗아간 곳이 바로 그 바깥 세상이었다. 둘째는 죄책감이었다. 아이들을 웃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낯선 이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이 실패한 일을 해낸 것이다. 마지막은 분노였다. 분노는 그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리는 가장 손쉬운 방패였다. 그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그는 폭풍처럼 후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비밀의 정원에서 하람과 함께 있었다. 그의 갑작스럽고 분노에 찬 등장은 아이들의 평화로운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하람을 향했다. 네오는 누구냐? 내 아이들과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장 아이들한테서 떨어져. 다시는 이곳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는 쌍둥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귀 힘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고 서준은 다시 침묵의 껍질 속으로 떨며 움츠러들었다. 하람은 겁에 질렸지만 잠시 용기를 내어 맞섰다. 아저씨, 저희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내 놈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제 끝이야. 한태웅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이들을 문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보안실장을 향해 돌아서서 명령했다. 이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려. 뒷담 높이를 1m 더 올려. 순찰 인원도 2배로 늘려.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 저택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했다. 한태웅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거다. 바깥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두는 거잖아요. 하람이는 우리 친구예요. 하람이가 우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웠다. 아이는 그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완전한 거부였다. 한태웅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분노는 깊은 비참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이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았던 행복의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린 셈이었다. 그는 정원의 담벼락을 높였고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 주위에도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자유의 맛을 본 아이들의 절망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그 시각, 한태식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인 보안실장은 후원에서 있었던 일과 저택을 완전히 봉쇄하라는 한태웅의 명령, 그리고 아이들의 깊어진 절망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한태식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군. 우리 혜형님이 드디어 제대로 된 간수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 그가 혼잣말을 했다.
계속 그렇게 아이들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시지. 형님이 자신의 작은 감옥에 집중할수록 내가 이 성을 차지하기는 더 쉬워질 테니. 그의 마지막 말은 이 가족 드라마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차가운 기업의 권력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담벼락은 더 높아졌고 낡은 나무문은 차가운 강철판으로 덧대어져 용접되었다. 아이들의 비밀의 정원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과거의 신기루가 되었다. 저택 안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쌍둥이는 아버지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빛이 사라졌고 서준은 다시 한번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신만의 깊은 동굴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오후 이제는 위압적으로 변해버린 담벼락 아래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연을 날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아이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냈다. 그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 그는 작은 조약돌 2개를 주어 특정한 박자로 서로 부딪혔다. 똑, 똑똑, 똑. 그 소리는 하늘은 파래라는 뜻이었다. 저택 2층 창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의 방으로 그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서연은 창문을 살짝 열고 작은 음방울을 꺼내 흔들었다. 딸랑, 딸랑딸랑, 딸랑. 그리고 바람이 노래를 불러. 그것은 불완전하고 애틋한 소통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친구를 잃은 아들의 슬픔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그는 괴로웠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의 본능과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의 트라우마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다시 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다시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들과 함께 겨우 일궈낸 이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하람이 그에게 물었다. 아빠는 의사였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왜 서준이랑 서연이는 도와주지 않아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 한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의사 강지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만약에라는 가정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위험하고 어려운 전화를 걸었다. 사고 당시 그의 밑에 있던 후배 의사. 지금은 같은 병원의 과장이 된 이민호에게였다. 민호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형님, 그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형님을 망가뜨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다시 들추시려는 겁니까? 지우는 간청했다. 몰락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이 본 것과 자신의 의학적 의구심에 대해 설명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사고 직후의 응급실 기록이랑 첫 번째 MRI 스캔 영상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아. 오랜 침묵 끝에 이민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파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개인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서재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차가운 빛과 마주했다. 화면에는 쌍둥이의 의료기록 파일이 떠 있었다. 공식적인 진단명은 명확했다. 심각한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양측 시신경 위축, 회복 불가능. 하지만 그는 이례적인 것, 그가 전에 놓쳤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뇌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찍은 첫 번째 뇌 스캔 영상을 불러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 사용했던 24시간 후의 스캔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시신경 자체가 아니었다. 뇌의 시각 피질 영역, 즉
후두엽에 있는 아주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병변. 나중에 스캔 영상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부종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부분이었다. 당시 응급실 영상의학과 의사는 그것을 다른 심각한 부상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기록해 놓았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신경 위축이 아니었다. 눈 자체는 괜찮았다. 문제는 눈에서 오는 신호를 뇌가 처리하는 능력에 있었다. 피질 시각 장애, CBI. 외상 후에는 종종 시신경 손상으로 오진되곤 하는 진단이 극도로 어려운 질환.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영구적인 질환이 아니었다. 올바른 감각, 자극 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은 때때로 새로운 시각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예후는 불가능이 아니었다. 어렵지만 가능성 있음이었다. 진실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두 아이를 어둠 속에 가둔 진단이 틀렸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보았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최종 진단에 서명한 전문의는 당시 매우 영향력 있는 의사였다. 누가 그렇게 단정적이고 희망을 꺾는 진단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고 이후 의료 관련 소통을 이례적으로 직접 관리했던 한태웅의 동생 한태식에게로 향했다. 훨씬 더 어두운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지우는 스크린을 응시했다. 아들이 지폈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는 이제 무섭고 위험한 확신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쌍둥이를 구원하거나 혹은 그와 그의 아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진실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강지훈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작은 서재는 전 세계의 피질 시각 장애, CBI 관련 논문들과 쌍둥이의 뇌 스캔 영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치료법은 수술이 아니었다. 감각을 통한 꾸준한 뇌 자극 훈련이었다. 사람이 비밀의 정원에서 본능적으로 했던 바로 그 놀이들, 소리와 촉감,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묘사해 주었던 것,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시각 경로를 깨우는 기적의 치료법이었던 것이다. 희망이 솟구쳤지만 그 희망은 곧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해졌다. 면허를 박탈당한 몰락한 의사가 어떻게 거대 그룹의 총수를 설득하여 전 세계 의료계의 진단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치료를 시작하려면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하는데 철옹성 같은 저택의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한편 그의 움직임은 이미 한태식의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었다. 한태식은 유진그룹이 후원하는 병원 내부에 촘촘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민호 과장이 쌍둥이에 봉인된 의료 기록에 접근했다는 보고는 즉시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 요청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태식은 이민호 과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은 위압적일 정도로 호화로웠다. 이 과장, 한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이 왜 그 낡은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거지? 자네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해주게. 자네 커리어와 자네 부서에 대한 유진의 후원은 자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으니 말이야. 겁에 질린 이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지훈의 의심과 그가 요청했던 자료들까지. 한태식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이 과장을 돌려보낸 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계획은 형이 아이들에 대한 절망과 죄책감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회사를 서서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치료의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최악의 변수였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훈은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한태웅 회장에게 직접 보낼 편지를 썼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철저히 의학적인 소견서였다. 그는 초기 스캔 영상의 증거를 제시하고 피질 시각 장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인용했으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비침습적 진단검사를 제안했다. 문제는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고민 끝에 저택의 가정부인 박 여사를 떠올렸다.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라면 분명히 편지를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예전 동료를 통해 박 여사와 간신히 연락이 닿아 다음 날 아침 저택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태식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이미 저택의 직원들 일부를 매수해 자신의 정보원으로 삼고 있었다. 박 여사의 이례적인 외출 약속은 즉시 그의 귀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약속 장소에서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네고 돌아선 직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편지를 빼앗아 곧바로 한태식에게 전달했다. 한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 그의 최악의 예상이 확정되었다. 강지훈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의 계획은 단순한 방해에서 적극적인 제거로 바뀌어야 했다. 문제의 근원, 즉 강지훈과 그의 아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한태식은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차갑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정릉동에 사는 강지훈이라는 전직 의사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그들이 서울을 떠나게 만들어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하지만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지금 당장 그 시각 강지훈은 오지 않을 답장을 기다리며 작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람은 담벼락 넘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 비밀스러운 조약돌 소리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진실의 속삭임은 들려왔지만 그것을 들은 것은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한태식의 위협은 빠르고 조용하게 찾아왔다. 그날 저녁 강지훈과 하람의 소박한 저녁 식사 시간을 방해한 것은 날카롭고 위압적인 노크소리였다. 문 밖에는 잘 차려입은 검은 양복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조폭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거대한 덩치와 비싼 양복은 공간을 더욱 비좁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하람은 아버지의 눈짓에 따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얇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들의 접근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정중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한태식이나 유진그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강지훈 선생, 똑똑한 아들을 두셨더군요. 그 아이의 미래가 복잡해지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는 지훈의 과거를 건드렸다. 그 불행한 사고 이후로 여기서 조용한 삶을 잘 일구어 오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는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두툼한 현금 봉투와 부산 행편도 기차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분께서 선생과 아드님의 안위를 매우 염려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두 분께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선생이 그곳에 작은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까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저 서울에 대한 것, 특히 몇몇 오래된 사건들에 대한 것을 잊기만 하시면 됩니다.
위협은 명확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남아서 그 결과를 감당하거나. 그들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하람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음을 암시했다. 남자들을 돌려보낸 후 아파트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본능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재앙의 잿더미 위에서 일군 자신의 작은 삶을 돌아보았다. 기차표를 보았다. 떠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그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때 하람이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다. 아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서준이랑 서연이는요? 우리가 가버리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애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지훈의 두려움을 꾸짖었다. 보호받아야 할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도덕적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의료 기록들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보았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두려움의 길과 용기의 길. 그는 침묵의 세계에 갇힌 쌍둥이를 생각했다. 3년 전 자신에게 가해졌던 부당함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때 의사였던 자신을 생각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돈 봉투와 기차표를 집어들고 부엌 싱크대로 걸어가 불을 붙였다. 그는 그것들이 타서 재가 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불복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는 하람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말이 맛있다. 아들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 싸울 거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거다. 하지만 어떻게 한태식의 권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한태웅에게 진실을 전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저택은 요새였고 모든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막혀 있었다. 남은 유일한 통신선은 한태식이 알지 못하는 하람이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소리 통신뿐이었다. 계획은 절박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의학적 소견과 핵심 증거를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에 담았다. 하람의 임무는 그 정보를 쌍둥이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 닿게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에게 지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하람은 어두운 공터에 서서 높은 담벼락을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와 노는 것이 아니었다. 중대한 임무를 띤 메신저였다. 그는 작은 조약돌 2개를 꺼내 새롭고 긴급한 리듬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똑똑똑, 따다닥, 똑똑똑. 비밀이 있어. 너희를 구할 수 있는 비밀이야. 들어줘. 저택 안. 어두운 방에서. 서연은 그 낯선 패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절박한 속삭임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과의 마지막 경주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은 무겁고 축축한 안개로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한태웅은 패배를 앞둔 장수처럼 담담하게 아침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동생 한태식은 이미 대부분의 의결권을 확보해 놓았을 터였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반면 한태식의 아침은 승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연설문을 연습하며 곧 자신의 것이 될 회장 자리에 무게를 음미했다. 한편 강지훈과 하람의 집에는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진실은 묵살되었다. 하람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깊은 절망을 보았다. 만약 오늘 한태식이 회장이 된다면 쌍둥이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는 혼자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절박하고 용감한 계획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준비해둔 USB 드라이브를 몰래 챙겼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며느리도 챙겼다. 그는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하지만 해봐야 해요.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하람은 요새와도 같은 저택에 잠입했다. 그는 용접된 뒷문 대신 담장 너머로 가지를 들이운 커다란 나무를 이용했다. 아이는 작고 가벼운 몸을 이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동작 감지 센서를 피해 조심스럽게 나무를 올랐다. 담장 위에서 뛰어내린 아이는 완벽하게 가꿔진 이질적인 정원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는 쌍둥이의 방 창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며느리를 입에 물고 힘껏 불었다. 미위! 희망의 시작을 알렸던 그 맑고 높은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방 안에 있던 쌍둥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람이었다. 아이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용기가 폭발했다. 오빠,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해. 아주 큰 소리를 내야 해. 처음으로. 아이들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서준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반항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옆에 있던 값비싼 백자 화병을 내리쳤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저택을 뒤흔들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그 선두에는 박 여사가 있었다. 혼란의 와중에서 서연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박 여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빠를 이끌고 충성스러운 가정부에게로 다가갔다. 박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서준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서연은 창문 틈으로 하람에게서 건네받은 USB 드라이브를 박 여사의 앞치마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놓았다. 그녀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속삭였다. 아주머니, 제발 이걸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이게 우리의 빛이에요. 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 작고 단단한 물체를 느꼈다. 아이들의 절박하고 결연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중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각 주주총회장 한태식은 연단에 서서 한태웅의 실패한 리더십과 개인적인 비극에 대한 집착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고 있었다. 한태웅은 상석에 앉아 수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총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가정부였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소란을 피웠다. 회장님께 드릴 긴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최태식이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다.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한태웅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총회장 뒤편에서 박 여사는 진실이 담긴 작은 USB 드라이브를 필사적으로 움켜쥔 채
보안 요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한태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주들이 손을 들고 동생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총회장 뒤편에서 들려온 것은 충성스러운 가정부 박 여사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멍하니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행동 하나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목소리에 오래 잊고 있던 권위가 실렸다. 들여보내쇼.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단상으로 달려와 그의 손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쥐어주었다. 아가씨께서 이게 아이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빛. 그 말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연단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기업 로고가 아닌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초기 뇌 스캔 영상, 간과되었던 후두엽의 병변, 피질 시각 장애 CBI라는 진단, 그리고 감각 치료를 통한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그는 음모의 증거를 제시했다. 한태식이 매수한 전문가에 의해 회복 불가능으로 교묘하게 조작된 공식 진단서와 원본 의료 기록을 나란히 띄웠다. 그 전문가와 한태식 소유의 유령 회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이 뒤를 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나타났다. 강지훈 측에 회유된 한태식의 해결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그가 어떻게 강지훈 부자를 위협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지시가 한태식에게서 나왔는지, 총 회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한태식에게로 향했다. 한태웅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갑고 깊은 슬픔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네오는 단지 이 의자 때문에 내 아이들을 어둠 속에 가둬뒀던 거냐. 한태식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의 시대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몇 주 후 한태웅과 강지훈은 마주 앉아 있었다. 무거운 과거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짓눌렀다. 한태웅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내 자신의 무력함을 당신 탓으로 돌렸소. 정말 미안합니다.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그때 진실을 위해 더 강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비극의 피해자였지요. 묵은 감정이 씻겨 내려갔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닌 아이들의 빛을 되찾기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의사 면허를 회복했다. 쌍둥이의 치료는 길고 더딘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은 외롭지 않았다. 강지훈은 전문적인 치료사로서, 하람은 최고의 놀이 친구로서, 그리고 한태웅은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함께 좌절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치료실에서 서준이 하람의 빨간 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네 따뜻해. 그것은 아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본 색깔이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두 가족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며 장엄한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쌍둥이는 더 이상 암흑 속에 있지 않았다. 세상은 빛과 형태, 그리고 색깔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한태웅은 아이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빠, 저 색깔은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 노을을 가리키며 물었다. 한태웅은 하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과 그들을 구원한 작은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저건 말이다, 딸아. 그가 말했다. 희망이라는 색이란다.
5사람은 함께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황금 세장은 부서졌고 마음의 눈이 마침내 열린 순간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으며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도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색을 들려주는 하람이 같은 존재가, 그리고 한태웅 회장처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기다리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그리고 따뜻한 희망의 색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물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